군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산 방공망이 실전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요격률 43%, 전 전선이 동시에 뚫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장비가 깔린 구역만 피해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조차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500년 전 사돈의 나라라 불렀던 이 나라가 지금 이란 수뇌부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에서 단 한 줄의 극비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한국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 보고서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페르시아어로 쿠시나메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1500년 전 페르시아 왕자 아피니실라 공주 프라랑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죠. 전설이라고요? 그런데 그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사돈의 나라라 불러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는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1977년 테헤란 시장과 서울시장이 서로의 이름을 상대 도시 도로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닦던 현장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죠.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밤에도 불을 끄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를 저는 오랫동안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수뇌부를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긴급 화상 브리핑이 소집된 건 그날 새벽 3시였습니다. 이란 외무부 지하 벙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리는 그 방에 12명이 모였죠. 다들 잠에서 덜 깬 얼굴이었지만 화면 속 전선 사령관의 표정을 보는 순간 잠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창백했습니다. 그가 첫 마디를 꺼내는 순간 벙커 안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 뚫렸습니다. 전 전선에서 동시에요. 저는 알리 아미리, 이란 외무부 국가안보전략국장입니다. 이 자리를 27년째 지켜오고 있죠. 중동의 전쟁을 숫자와 보고서로 읽어온 사람입니다. 웬만한 수치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화면 속 숫자는 그 자신감을 단번에 박살냈습니다. 요격 성공률 43%. 2번 읽었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계약 당시 중국 측이 보장한 수치는 89%였습니다. 89와 43 그 차이가 실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군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아군 피해 보고가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을 밀어붙인 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14개월 전이었습니다. 중국 국영방산업체 중동 총괄 순웨이라는 자가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회의실에 들어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금시계가 소매뿌리 밑으로 번쩍였고 금색 커프스 단추를 맞춘 양복에 손가락마다 반지를 꼈더군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마자 그 남자는 고개를 살짝 쳐들었습니다. 마치 베풀러 온 사람처럼요. 그리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란 같은 처지에서 이 가격에 최신형을 제한받는다는 게 중국 아니면 어디서 가능하겠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미국 제재로 서방 무기는 꿈도 꿀 수 없었고 러시아는 자국 전선 물량도 모자란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유일하게 손을 내민 게 중국이었습니다. 순웨이는 프레젠테이션 내내 웃었습니다. 화면 속 시뮬레이션 영상에서 중국산 요격 미사일은 날아오는 표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격추했고 그래프는 완벽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89%라는 숫자가 화면 한가운데서 빛나고 있었죠. 그 손을 잡으면서도 목 뒤가 뻣뻣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14개월 뒤 그 아름다운 그래프는 전선에서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순웨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연결됐는데 받은 건 그가 아니었습니다. 순 총괄은 현재 본국 출장 중이라 통화가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변경되었으니 새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새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 당시 24시간 현장 지원 보장이라던 그 조항은 휴지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시계를 번쩍이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라고 하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책상 위 커피잔이 흔들릴 정도로요. 분노보다 무거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자책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밀어붙인 것도 89%를 믿은 것도
순회의 웃음을 신뢰한 것도 전부 저였습니다. 전선의 피해가 제 책임이라는 사실이 그 새벽 내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브리핑이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전선 사령관이 뭔가를 덧붙이더군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B7 구형만 우리 공격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미사일, 같은 투입량인데 그쪽만 피해가 사실상 제로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장비가 다른 건가요? 확인 중입니다. 다만 정황상 하나가 잡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구역에 한국산 장비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 벙커에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까지 저는 그 이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뭘 만들겠어. 그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에게 진짜 문제는 어디까지나 중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제가 27년간 쌓아온 모든 판단의 첫 번째 균열이 될 거라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습니다. 중국산 방공 시스템의 문제는 단순한 성능 저하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중동의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50도를 넘나드는 낮 기온의 레이더 센서가 오작동했고 사막 먼지가 수심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급격한 온도 차이로 회로 기판에 결로가 생겼죠. 전선 세 곳에서 동시다발로 시스템 오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 곳에서는 아예 장비가 멈춰버렸는데 재부팅에만 47분이 걸렸다는 보고였습니다. 전쟁터에서 47분이 어떤 시간인지 굳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순웨이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중국 본사 대표 번호로 직접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순 총괄은 더 이상 중동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새 담당자를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새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14개월 전 금시계를 번쩍이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라고 하던 그 남자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돈은 전부 받아 챙긴 채로요. 긴급 대안 모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외무부, 군부, 정보부 핵심 인사 8명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당장 전선의 구멍을 메울 방공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가 들어왔습니다. 혁명수비대 강경파 실세, 호세인 카리미 장군. 이 자리에서 서열로 치면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덩치가 방 하나를 채웠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계급장을 달고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죠. 얼굴 자체가 계급장이었으니까요. 그는 회의 테이블 맨 안쪽 자리에 앉으면서 아직 앉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이미 회의의 주도권을 가져간 겁니다. 미국 패트리어트를 구할 방법은 없으니까 외교 라인 담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재 중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군용 볼펜 하나 안 팝니다. 유럽도 전부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자국 전선 물량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호세인 장군의 얼굴이 서서히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죠. 8명의 고위 관계자가 앉아 있는데 아무도 입을 못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앉아 있던 젊은 분석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정보국 소속 파르함이라는 청년이었죠. 경력은 짧았지만 데이터를 읽는 감각만큼은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셔츠 소매엔 커피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을 샌 게 분명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호세인 장군이 눈을 부릅뜨며 쏘아봤습니다. 지금 발언할 자리가 아니야. 나가 있어.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장군님. 들어보겠습니다. 파르함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표 하나가 떴습니다. 중동 전선 교전 데이터와 구역별 피해율을 교차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호세인 장군이 피식 웃었습니다. 피식 하고요. 그냥 피식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바닥에 깔고 누르는 그런 종류의 피식이었죠. 이것도 한국 타령이야? 이 친구 삼성 팬이에요. 킥킥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번졌습니다. 파르함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보고서를 직접 보시면 압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비교 가능한 교전 사례 8건 중 조건 통제가 완벽한 3건을 추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남부 전선 D4 구역과 D7 구역, 직선거리 34km.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거의 동일한 규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D4 구역, 중국산 방공망 운용, 요격 성공률 38%, 아군 피해 상당. 여기까지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D7 구역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미사일의 목표 도달률이 11%까지 떨어졌습니다. 89%가 요격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떤 장비인지 확인됐습니까? 파르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공2형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산 요격 미사일 체계입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38%와 89%.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미사일이 같은 시간에 날아갔는데 한쪽은 뚫리고 한쪽은 막혔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전선, 드론과 수평 미사일이 혼합된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러시아제 장비 운용 구역 요격률 52%, 한국산 추정 구역 요격률 87%. 세 번째 사례, 북서부 산악 지역입니다. 레이더 환경이 완전히 달랐고 적어도 침투 방식이었는데 중국산 운용 구역 41%, 한국산 추정 구역 93%. 파르함이 세 사례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3번, 3개의 다른 전선, 다른 환경, 다른 공격 방식. 그런데 결론은 매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번이면 우연이 아니지. 파르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경 변수를 전부 보정해도 결론은 동일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호세인 장군이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까까지의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죠. 이 데이터가 틀렸다고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파르함이 대답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호세인 장군이 표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산 장비 쓰는 쪽은 우리 공격이 안 통한다는 얘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장군의 턱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거였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이 자리에서 가장 오만하고 가장 목소리 크고 한국을 삼성이나 세탁기 얘기 꺼내며 비웃던 그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두 마디가 떨어졌습니다. 계속 조사해. 더 깊이. 저는 그 두 마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알았습니다. 호세인 카리미, 혁명수비대 강경파 실세. 이 사람이 처음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 서재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기울이면서도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38%와 89%. 같은 전장, 같은 공격, 같은 조건인데 한쪽은 뚫리고 한쪽은 막혔습니다. 그게 장비 하나 때문이라고 27년을 분석관으로 살아온 직감이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직 그 경고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오래된 이미지가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사돈의 나라, 성실한 건설업자의 나라. 그 이상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파르함이 정식 보고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면도도 하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표정에는 뭔가를 발견했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파르함이 가져온 자료는 생각보다 훨씬 방대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뜨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그래프였는데 곡선이 거의 수직이었거든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바닥을 기던 선이 어느 시점부터 로켓처럼 솟구쳐 있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방산 수출 규모가 1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 4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호세인 장군이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18조 원이면 미국 로키드 마틴 한 회사 매출에도 못 미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장군님. 절대 금액으로는 그렇습니다. 파르함이 차분하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가 속도를 보셔야 합니다. 한국은 5년 만에 방산 수출을 7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이 속도를 따라잡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잠시 계산을 멈췄습니다. 5년에 7배.
매년 2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었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그 기울기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빠른데 더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 화면에 지도가 하나 떴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국가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저는 점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5, 16, 17. 현재 한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국가가 17개국입니다. 그런데 그 점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인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우리의 적대국이거나 적대국과 같은 편에 서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17개국 중 14개국이 이란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파르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주변이 한국 무기로 둘러싸이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호세인 장군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웃음은 사라졌고 대신 미간의 주름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K9 자주포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크게 떴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60%.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60%. 한 나라가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쥐고 있다는 건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됐다는 뜻입니다. 경쟁자들이 한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구조가 된 거죠. 호세인 장군이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데? 파르함이 지도를 다시 띄웠습니다. K9을 운용하는 국가들을 보십시오.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 튀르키예. 전부 우리 주변이거나 우리와 대립하는 쪽 국가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공통된 화력 체계를 갖춘다는 건 유사시 연합작전에서 호환성이 극대화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무기, 같은 탄약, 같은 정비 체계. 전쟁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순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순위표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5위. 그 옆에 조그맣게 단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핵무기 없이 재래식 전력만으로. 호세인 장군이 의자에서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까까지의 팔짱이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핵도 없이 5위라고. 측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숫자들이 너무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르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라는 얼굴이었죠.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조입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하나 떴습니다. 세계 주요 방산 국가들의 계약 후 초도 납품까지 평균 기간을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독일 4년에서 6년, 프랑스 3년에서 5년, 미국 동맹국 한정으로 2년에서 3년. 저는 각 숫자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산은 원래 그렇습니다. 주문 제작 수준의 고도 기술 산업이니까요. 3년이면 오히려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18개월 이내. 일부 품목 즉시 공급 가능. 이 숫자가 맞습니까? 제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높아졌습니다. 검증된 수치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폴란드 국기가 떴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폴란드가 긴급 군비 확충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같은 유럽인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주문했죠. 그런데 독일이 납품 기한을 계속 늦췄습니다. 생산 라인 문제, 부품 수급 지연, 일정 재조정.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전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호세인 장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그 꼴이라니.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패키지. 계약 규모가 24조 원입니다. 24조 원. 단일 국가 방산 계약으로는 최근 기록 중 최대 규모에 속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한 시점은 독일 레오파르트보다 빨랐습니다. 회의실에 탄식에 가까운 소리가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욕을 뱉었죠.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독일에서 폴란드까지는 차로 몇 시간 거리입니다. 한국에서 폴란드까지는 배로 한 달 이상이죠.
지구 반대편에서 배에 실어 보내는 게 같은 유럽 항공장에서 트럭으로 보내는 것보다 빨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생산 체계가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반적인 방산 국가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생산 라인을 세팅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가동 중인 생산 라인에 물량을 얹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생산효율이 군수 산업에 그대로 이식되어 있는 겁니다. 삼성이나 현대처럼 만든다는 뜻입니까? 정확합니다. 한국은 자동차를 만들듯 전차를 만들고 반도체 공정처럼 무기 부품을 관리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장인 정신으로 하나씩 깎아 만드는 동안 한국은 공장을 풀가동해서 쏟아냅니다. 호세인 장군이 처음으로 메모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회의 중에 메모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빠르기만 하고 품질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품질은 어떻습니까? 급하게 만들면 부실하지 않겠습니까? 파르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빠르면서 싸면서 품질까지 좋습니다. 동급 성능 기준으로 한국산은 유럽산 대비 40%에서 60% 수준의 가격입니다. 미국산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빠르고 싸고 성능도 좋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공급자가 나타나면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뻔했습니다. 전부 그쪽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파르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팔지 않습니다.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현지 생산을 허용하고 유지보수 체계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넘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반적인 무기 거래는 물건을 팔고 끝입니다. 미국은 절대 핵심 기술을 넘기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파는 게 아니라 낚시를 가르쳐주는 방식은 강대국이 절대 택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해준다고요. 기술을 넘기면 그 나라가 나중에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자기 시장을 스스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파르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대입니다. 한번 한국 기술이 그 나라 방어 체계의 뿌리를 내리면 이후 업그레이드, 부품 공급, 차세대 장비 전부 한국에 묶이게 됩니다. 단기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등 뒤로 찬 기운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방어 체계 자체를 한국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빼낼 수 없는 구조. 마치 뿌리를 내리는 식물처럼요. 호세인 장군이 펜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이었습니다. 차관보,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군님. 심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르함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로운 파일이었습니다.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국장님, 이제부터는 방산 영역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호세인 장군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방산을 넘어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방금까지 K9, K2, 납기 속도, 기술 이전 구조를 보던 자리에서 갑자기 공급망이라니요. 그런데 파르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해 있었습니다. 파르함이 긴장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죠. 안티몬이라는 광물을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호세인 장군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군용 탄약의 경화제, 야간 투시경의 핵심 부품, 미사일 추진체의 안정제, 방탄 소재의 난연 처리. 이 모든 것에 안티모니가 들어갑니다. 파르함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티모니의 글로벌 공급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중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인 장군의 목소리가 짧았습니다. 아직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거였죠. 파르함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숫자 하나가 크게 떴습니다. 미국의 안티모니 비축량, 정상 운용 기준의 4% 이하. 4%라고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네. 현재 소모 속도를 기준으로 하면 수개월 내에 주요 군수 생산 라인 일부가 멈출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의 의미를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미국,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 연간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나라. 그 미국이 작은 광물 하나 때문에 미사일 생산을 못한다고요. 믿기 어렵군요. 파르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사실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한국이 안티모니 광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련 기술입니다. 파르함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안티모니 원광을 캐는 건 여러 나라에서 가능하지만 그것을 군수용으로 쓸 수 있는 고순도 금속으로 가공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을 빼면 의미 있는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는 사실상 하나라고요. 한국입니다. 고려아연을 비롯한 한국 재련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입니다.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파생되는 희귀 부산물, 재활용 기술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서 이 공정을 완결할 수 있는 나라는 더더욱 줄어듭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테헤란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국방부가 한국 기업에 긴급 기술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규모 투자 협의와 공급 체계 구축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저는 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제재로 이란을 조이고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달러로 모든 나라의 목을 쥐는 그 미국이 미사일 만들 재료를 한국 없이는 구하지 못한다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1970년대에 건설 현장 감독관으로 일했습니다. 테헤란 외곽 공사 현장에서 여러 나라 업체들과 함께 일하셨는데 그 중에 한국 업체가 있었다고 하셨죠.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이야기를요. 알리, 그 한국 사람들은 달랐다. 먼지 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얼굴이 까맣게 탄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업체들이 퇴근하고 나서도 그들은 남아있었다고요. 해가 지면 발전기를 돌려 전등을 켜놓고 밤새 일했다고 했습니다. 마감을 넘기는 걸 본 적이 없었다고요. 당시 어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성실하다는 뜻이려니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들 앞에서 그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18개월 납기, 24조 원 계약, 60% 시장 점유율, 미국조차 손을 내미는 재련 기술, 그들이 50도 폭염 속에서 밤새 불을 켜놓고 일하던 그 방식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숫자들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형태만 바뀐 거였습니다. 시멘트를 나르던 손이 미사일 부품을 가공하는 손으로 바뀌었을 뿐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국장님, 파르함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으로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파르함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제재로 이란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그 미국조차 한국 없이는 미사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아닌 제 사무실이었지만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요. 파르함이 반복했습니다. 미국은 제재로 이란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그 미국조차 한국 없이는 미사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27년간 이 자리에서 강대국들의 역학관계를 분석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이 네 축이 세계를 움직이는 기둥이라고 믿어왔죠. 그런데 그 기둥들의 밑바닥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계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눈이 떠졌고 눈이 뜨이는 순간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현재의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18조 원의 수출, 17개국 도입, 60% 점유율, 4%짜리 미국 비축량을 메우는 재련 기술.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닐 텐데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현재가 아닌 과거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아카이브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래된 자료들은 디지털화가 안 된 것도 있었고
이란과 한국의 직접 교류 기록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정보, 공유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들도 있었죠. 파르함과 저, 둘이서 밤을 새워 뒤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파고들다가 화면에 올라온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의 수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최하위권, 자체 무기 생산 능력 사실상 제로, 방산 수출 규모 제로, 핵심 산업 기반 거의 없음. 어떤 항목은 아예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2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제가 분석하고 있는 그 한국이 맞는지. 방산 수출 4위, 군사력 5위, 자주포 시장 60% 장악, 미국이 손을 내미는 재련 기술. 그 나라와 이 숫자가 같은 나라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경제 구조 전체를 봤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 규모 10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수치와 나란히 놓고 보면 이게 같은 나라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러다 하나의 기록이 눈에 걸렸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 한국인 노동자 파견 현황. 수십 년 전 한국은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자원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8만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중동 각지의 건설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사우디의 사막에서, 이란의 평원에서, 쿠웨이트의 해안에서,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밤에도 불을 켜놓고 일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테헤란 외곽 공사 현장, 다른 나라 업체들이 퇴근하고 나서도 남아있던 사람들, 해가 지면 발전기를 돌려 전등을 켜놓고 밤새 일하던 사람들, 마감을 넘기는 걸 본 적이 없었다고 하시던 아버지의 그 말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아카이브 데이터에서 정확하게 재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동 건설사들의 업체 평가 기록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업체들을 비교한 자료였는데 한국 업체에 대한 평가는 일관됐습니다. 기술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경험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항목에서만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속도.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 포기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다. 마감 전에 끝내려고 잠을 안 잔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다가 묘한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단어들이었거든요. 속도, 납기, 마감을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 방산 계약 분석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던 바로 그 단어들이었습니다. 2개의 기록을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왼쪽에는 수십 년 전 중동 건설 현장 평가 기록, 오른쪽에는 현재 방산 시장에서의 한국 특성 분석. 형태는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노동으로 표현됐고, 현재에는 생산 능력과 납기 속도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건설 노동자가 전차 생산 라인으로 바뀌었고, 시멘트를 나르던 손이 정밀 무기를 조립하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같았습니다. 빠르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지던 그 시기에 수백만 명의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에 바쳤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결혼 예물까지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강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나라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내놓는다. 이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럽에서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금부치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어떤 이는 돌반지를 내놓았고, 어떤 이는 평생 모은 패물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강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기록을 보면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구하는데 보탰다는 자부심이었죠.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무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개의 기록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50도 폭염 속에서 밤에도 불을 켜놓고 일하던 노동자들.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금부치를 들고 줄을 선 수백만 명. 지금 세계 방산시장에서 납기 속도와 시스템 공급으로 판을 뒤흔들고 있는 구조.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분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개인이 따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기업과 국민이 위기 앞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는 구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테헤란의 새벽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어디선가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강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세계가 그 나라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 일원 건설 현장에서 먼지 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시멘트를 나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식들이 지금 세계가 줄을 서서 사겠다고 매달리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밤새 흘린 땀이 수십 년 뒤 전차와 자주포와 미사일 방어 체계가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분석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무엇이라 정확하게 이름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르함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린 건 바로 그 새벽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의 얼굴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또 다른 게 나온 겁니다. 국장님, 중동 무기 시장 분위기 변화에 대한 정보원 보고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파르함이 건넨 종이는 짧았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2줄을 읽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기를 살 때 가격을 먼저 물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장비 있냐고 먼저 묻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살아남았기 때문. 그 네 글자가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마케팅이나 브랜드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피를 흘려본 사람들이 몸으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닌 생존에서 나온 판단.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논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파르함을 봤습니다. 보고서 써. 전부 다 담아. 파르함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려는데 제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꾸미지 마. 이 데이터들이 스스로 말하게 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올라가면 이란 군부에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 지진의 진원지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을 거라는 것을.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나흘이 걸렸습니다. 쓰고 지우고, 지우고 다시 쓰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27년 경력에서 수백 권의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번만큼 펜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제가 27년간 믿어온 모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완성된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생태계 분석 및 전략적 대응 방안. 본문 47페이지, 부록 포함 63페이지. 군부와 외무부 합동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테헤란 국방부 지하 3층, 특별회의실. 참석 인원 19명. 외무부 고위 관계자 6명, 군부 장성급 8명, 정보 분석관 5명.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호세인 카리미 장군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정면 중앙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군부 서열 2위인 바게리 소장이 앉아 있었죠. 뒤쪽에 파르함이 노트북을 안고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첫 화면을 띄웠습니다. 본 보고서는 최근 중동 전선의 교전 결과 분석에서 출발합니다. 비교 가능한 8건의 교전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산 무기 체계가 운용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호세인 장군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차이 최소 35%에서 최대 52%, 아군 피해율 차이 최대 72%. 이 수치들은 지형, 기상, 공격 방식 등 모든 환경 변수를 보정한 뒤의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19명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방산의 글로벌 구조를 정리한 슬라이드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허용, 유지 보수 패키지를 포함한 시스템, 이식 방식입니다. 한번 도입하면 이후 업그레이드, 부품 공급, 차세대 장비까지 전부 한국에 묶이는 구조입니다. 바게리 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의 방어 체계 자체가 한국에 의존하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17개국이 이 구조에 들어가 있으며 그중 14개국이 이란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분석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안티모니 공급 현황, 미국의 비축량 위기, 한국 재련 기업의 대체 불가 위치를 하나씩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 기업의 긴급 기술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 미사일 핵심 소재를 한국 없이는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호세인 장군의 미간이 깊게 접혔습니다. 옆에 바게리 소장은 펜을 쥔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최종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산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국가와의 교전은 전략적으로 불리합니다. 실전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 방산 생태계는 일단 진입하면 이탈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한국의 고객 국가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이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27년간 유지해온 제 판단 체계가 공식적으로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석가는 데이터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조차 한국 없이는 핵심 군수 물자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의 군수 공급망을 위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란의 어떤 전략적 이익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19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세인 카리미 장군이 천천히 팔짱을 풀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19명의 눈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도 긴장했습니다. 이 남자가 책상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찢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한국이요? 세탁기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라고 비웃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장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턱을 치켜드는 대신 시선이 수평이었습니다. 아래서 위로 깔보는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알리 국장. 호칭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항상 직책만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묻겠소. 회의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상대할 수 있겠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하면 안 됩니다. 장군의 턱 근육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이를 악문 것이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5초, 10초, 15초, 침묵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호세인 카리미, 혁명수비대 강경파 실세, 미국도 이스라엘도 두렵지 않다고 공언하던 그 남자의 입에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최상층에 올리시오. 장군이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국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것을 공식 지침으로 하겠소. 바게리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하나씩 수긍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박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발표대를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렸습니다. 27년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를 경계 대상으로 분류해왔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 목록에 올라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경계하라, 대비하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절대 건드리지 마라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제재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세계 전쟁 인프라 한가운데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뒤쪽에 앉아있던 파르함이 다가왔습니다. 그 청년의 눈가가 불었습니다. 국장님, 해냈습니다. 저는 파르함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해낸 건 당신이에요. 호세인 장군의 비웃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노트북을 열었던 그 용기가 없었다면 이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세탁기나 만드는 나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보고서가 최상층에 올라간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공식적인 후속 조치가 시작되었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그 내용은 제 접근 등급 밖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 업무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상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책상, 똑같은 서류, 똑같은 회의.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는 제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파르함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주변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국장님, 외부 채널에서 들어온 정보입니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보고 드립니다. 건넨 문서는 2장이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러시아 군사정보국 내부에서도 유사한 분석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론 방향은 이란 보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고 파르함을 봤습니다. 러시아도? 파르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식 확인은 어렵지만 정황 증거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입니다. 세계 2위 군사대국, 핵탄두 6,000발을 보유한 나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나라, 그 러시아의 군사정보국이 조용히 한국을 분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란과 같은 결론을 향해서요. 한국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지침이 이란만의 결론이 아니었던 겁니다. 파르함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순웨이 관련해서도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순웨이요? 중국 방산업체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담당 지역이 바뀌었더군요. 중동이 아니라 아프리카 쪽으로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43%짜리 고철을 팔아먹고 잠적했다가 이번엔 다른 대륙에서 같은 짓을 하러 간 겁니다. 금시계를 번쩍이면서요. 그 남자는 영원히 그러고 살겠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당하는 나라가 생기겠죠. 그 나라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파르함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퇴근 후 집 서재에 앉아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잔을 들고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책장 한 켠에 꽂혀있던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테헤란 외곽 건설 현장에서 찍은 것이었죠. 아버지 옆에 한국인 노동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먼지 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얼굴이 햇볕에 까맣게 그을려 있었지만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50도 폭염 속에서 밤새 불을 끄지 않고 일하던 사람들이 그 잠깐의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 항구에 하역되는 사진을 띄웠습니다. 2장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전 사진 속 그 사람들의 손자 손녀들이 지금 저 전차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시멘트를 나르던 손이 전차 포신을 조립하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장 발전기 불빛 아래서 밤을 새우던 그 집념이 18개월 납기라는 숫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금반치를 내놓으며 나라를 살리겠다던 그 수백만 명의 마음이 세계 방산, 시장 사위라는 자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일관된 흐름이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의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듯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랬던 거 아닐까요? 세계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중심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27년간 강대국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어느 나라가 판을 쥐고 어느 나라가 따라가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명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사력, 경제 규모, 핵무기 보유 여부, 영토의 넓이.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그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강대국의 정의는 더 이상 핵미사일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가졌는지, 세계가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기준으로 세계를 다시 봤을 때 중심에 서 있는 나라는 하나였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을 삼성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한 것이 틀렸습니다. 미국의 그늘에 가려진 나라라고 판단한 것이 틀렸습니다. 핵도 없이 뭘 하겠냐고 무시한 것이 틀렸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제 27년 경력에서 내린 가장 정직한 결론이었습니다. 서재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잠이 확 깨더군요. 호세인 카리미 장군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장군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한 건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보좌관을 통했거든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평소에 그 우렁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알리 국장. 내일 아침 일찍 봐야겠소. 최상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보고서 때문에 저는 숨을 한 번 참았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직접 와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소. 그리고 국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말씀하십시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측과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까? 저는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그 남자가 이제 한국과 직접 접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쪽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7년 경력이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다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던 그 한국인 노동자들. 그 사람들의 나라가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강경파 장군을 새벽 1시에 전화기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호세인 장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국방부 지하 3층, 어제 브리핑을 했던 그 특별 회의실이었는데 이번엔 둘뿐이었습니다. 장군과 저, 단둘이요. 보좌관도 서기도 없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심상치 않은 신호였습니다. 장군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들어서는 저를 보더니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앉아요. 존댓말이었습니다. 또요. 최상층에서 결정이 내려왔소. 두 가지입니다. 저는 숨을 참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산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국가와의 교전 계획은 전면 재검토합니다. 보고서 결론대로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장군이 잠시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쥐면서요. 한국 측과의 비공식 접촉 채널을 타진합니다. 알리 국장이 직접 맡아주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사람이 이제 한국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시작해 경외로 끝나는 여정이 이제 행동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이 일어서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는 등을 보이면서요. 국장, 나는 그 보고서 처음 봤을 때 틀렸으면 했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 틀렸더군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호세인 카리미가 남긴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김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접촉 채널을 찾는 건 생각보다 빠르게 풀렸습니다. 비공식 라인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 외교부 쪽 인사를 통해 연결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나온 한국 측 인물은 방위사업청 중동 수출 담당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중립 지역이었습니다. 호텔 로비, 창가 자리였죠. 그 사람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금시계도 없었고 금색 커프스 단추도 없었습니다. 그냥 깔끔한 진회색 정장이었죠. 그런데 앉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수네이가 회의실에 들어서며 고개를 쳐들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시선이 수평이었습니다. 과시도 없고 굽신거림도 없었습니다. 악수를 건네면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그 사람의 손을 봤습니다. 반지가 없었습니다. 손목 시계는 있었는데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라 오래 쓴 것. 그 차이가 느껴지더군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수네이가 1시간 동안 늘어놓은 프레젠테이션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50도 폭염 속 중동 어딘가에서 밤새 불을 켜놓고 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시멘트를 나르던 손이 협상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는 아직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헤어지면서 그 한국 측 인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차에 타고 나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돌이켜보면 그랬습니다. 폴란드에 독일보다 빠르게 전차를 보낸 것도 약속이었습니다. 18개월 납기도 약속이었습니다. 기술 이전도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단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순회인은요? 89%를 약속하고 43%를 내놓고 도망갔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와 약속을 파는 나라. 그 차이가 전선에서 피로 증명됐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먼지 투성이 작업복, 그을린 얼굴, 그리고 카메라를 향한 웃음.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현장에서 보셨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세계가 줄을 서서 사겠다고 매달리는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분석하고 중국이 긴장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이 새벽에 직접 전화를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부터 강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요.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세계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무시당해도 묵묵히 걷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금부치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딱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란의 외교관이, 적대국의 분석가가 27년간 강대국만 연구해 온 사람이 낡은 사진 한 장 앞에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50도 폭염 속에서 밤새 불을 끄지 않던 금반지를 들고 줄을 서던 마감을 절대 넘기지 않던 그 한 명 한 명이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 사람 중에 당신이 있었습니까? 혹시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밤을 새워본 적이 있습니까? 독일 탄광 막장에서 숨을 참아본 적이 있습니까? 나라가 기울자 장롱 속 금반지를 꺼내 들고 나간 적이 있습니까? 있으셨다면 알아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이란 혁명수비대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그 나라, 미국조차 손을 내미는 그 나라가 당신이 만든 겁니다. 당신이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쌓여서 지금 이 나라가 된 겁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어떤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라는 틀에도, 선진국이라는 틀에도, 동맹이라는 틀에도, 적이라는 틀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범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세계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서재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책장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먼지 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얼굴들을. 저는 이란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나라와 한 번도 같은 편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만큼은 진심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나라가 부럽습니다. 지금까지 이란 외무부 국가안보전략국장 알리 아미리가 증언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감독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